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자이고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별해서 혼자 몸입니다. 저는 뇌출혈을 앓아서 한번 쓰러졌다 대수술을 받은 후로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어요. 2년 넘게 반신불수와 같은 몸으로 생활했는데 이런 저의 병수발을 나서서 한 사람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준서가 엄마 병간호도 좋지만 너 언제까지 회사에 휴가를 낼 작정이니? 엄마, 우리 회사는 외국계 회사라서 이런 일로 좀 길게 휴가를 내는 거 더부시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일하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더 중요할 때 써야지. 다 늙은 엄마 병간호에 소진하면 어떡하니? 아니 엄마, 아빠도 돌아가셔서 안 계신 마당에 지금 가족이라고는 엄마랑 저 둘뿐인데 거동 불편한 엄마 병간호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 천지 어딨다고 그러세요? 준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그냥 돈 주고 간병 있으면 되니까 휴가 그만 쓰고 이만 회사에 복귀하렴. 제 휴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성미 까탈스러워서 엄마 비위 맞출 간병인 세상 천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죠? 내가 성미 까탈스러운데 너라고 날 잘 맞추겠니? 나야 당연히 엄마 비위 잘 맞추죠. 엄마 아들이 엄마 비위를 못 맞추면 누가 맞추나요? 준서가 그래도 엄마는... 엄마, 스톱. 여기서 그만하세요. 엄마가 아무리 만류하셔도 엄마 거동 편해지실 때까지 병간호 제가 한다는 제 결심 변함없으니까요. 아들은 제 투병 초반기의 대소변 처리부터 목욕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 재활치료와 운동까지 자기가 나서서 손수해 주었습니다. 전문 간병인도 하기 힘든 일인데 제 식단까지 직접 짜가면서 제 간호의 열성이었죠. 게다가 제가 아들에게 정말 미안했던 건 그 시기에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아가씨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준서가, 오늘은 엄마가 요양보호사 불러서 시간 보낼 테니까 제발 미영이하고 데이트 가렴. 미영이 오늘 강릉 외가댁에 갔어요. 외할머니 팔순잔치 한다고. 이 녀석아, 그럼 너도 거길 따라갔었어야지. 엄마 아픈 거 알고 내가 간호하고 있는 거 미영이도 다 아는데요 뭐. 미영이만한 신부감이 어딨다고 너 그리 잘난 척하니? 결혼 약속한 사이에 할머니 팔순잔치 하는데 당연히 따라가야지. 그런 걸 크게 괴념하지 않는 집안이에요, 미영이네는. 그리고 못 가는 대신 금일봉 넉넉하게 봉투에 담아 미영이한테 건네는걸요? 아휴, 그건 잘했다만 네가 직접 가야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찜찜하구나. 미영이가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래도 나도 갈까 하고 물으니 자기 외가댁 이모들이 너무 까다롭고 유별난 사람들이라면서 내가 일찍 인사 가봤자 피곤한 일만 생긴다고 오지 말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 저랑 미영이 실은 결혼을 한 1, 2년 미루기로 했어요. 그건 또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결혼을 왜 미뤄? 엄마도 편찮으신 마당에 지금 저랑 미영이가 신혼살림 차릴 계제가 아니잖아요. 너 듣자 하니까 엄마 혈압 오르는 소리만 계속하는구나. 네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딨다고 결혼을 미뤄. 미영이가 먼저 그러자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결혼해봐야 내가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 힘들 거라고요. 아유, 이 맹추 같은 녀석아. 네가 미영이 앞에서 얼마나 엄마 거렸으면 미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 미영이도 엄마 걱정 많이 해요. 엄마 건강 호전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엄마 건강해지시고 난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고. 미영이도 다 수긍한 일이에요. 준서가, 엄마 병간호한다고 장가를 미루는 아들이 어딨니? 네 효심은 지극하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경우가 아니야.
엄마 병간호는 사람을 쓰면 되지. 왜 네가 굳이 일일이 나서서 못해 안달이야. 엄마, 평생 건강하던 엄마가 쓰러지셔서 생사 오갈 때 저 얼마나 철렁했는 줄 아세요? 준석아, 아빠도 하늘나라 떠나셨는데 엄마마저 잘못되시면 저 정말 고아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세요? 엄마가 왜 죽니? 그리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네 옆에 있는데. 살아생전 아빠가 엄마를 다람쥐라고 부를 만큼 엄마 동작도 빠르고 야무진 분이었는데 요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이렇게 운신 힘드신 거 저 너무 마음 아파요. 알았다, 준서가. 네 효심에 엄마가 의무적으로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겠구나. 저희 아들은 요즘 찾아보기 힘든 유별난 효자입니다. 자랑이 아니라요.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결혼까지 미루면서 엄마 병간호를 하는 자식이 요즘 흔치 않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이런 아들을 둔 저를 많이 부러워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아유, 남편 복 있는 여자가 자식 복도 있다더니 경자애가 딱 그때가 아니니. 야, 그러게 경자 남편이 살아생전 얼마나 애처가였어. 우리 나이에 기념일 챙기는 남편들 얼마 없는데 매해 결혼기념일이면 꽃다발에 보석 선물에 질투를 부르는 남편이었지. 그럼 뭐하니? 그렇게 먼저 가버렸는걸. 부부가 금실이 과하게 좋으면 하늘에서 질투한다더라. 너희 부부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 뭐 그런 거라면 할 말 없고. 요즘도 준석이가 병간호한다면서? 지금 잠깐 시장 나갔다. 식단도 직접 짜서 나 먹을 거 손수 만들어준다. 준석이가. 아유, 엄마 병간호한다고 장가 가는 것까지 미룬 아들이라니. 참, 부럽다 경자야. 부럽긴. 관연한 아들 녀석이 병간호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다. 경자야, 그럼 다 뻔히 나온 거 아니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가시방석을 하루라도 빨리 떨쳐내고 일어나란 소리야. 그래 이 기집애야. 효자아들한테 보답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지 싶다. 친구들의 말맞다나 저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더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운동도 했더랍니다. 먹기 싫은 음식도 좋은 식단이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꾸역꾸역 먹었고 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날 해야 할 운동과 재활치료를 빼먹지 않았죠. 아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저의 의지가 깃든 노력이 합쳐져서 저는 투병한 지 2년 만에 정상적인 운동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얼마 전에는 아들과 여자친구가 결혼해서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신혼살림을 시작했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 될 사람 투병한다고 너희들 결혼식 미루게 해서 너무 미안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건강호전이 우선이죠.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가 건강회복 못했으면 마음 불편해서 장가도 제대로 못 올 사람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준석이가 너무 효자라 짜증나지 않아? 그게 왜 짜증나요, 어머니? 남편이 효자인 거 여자들 대부분 질색하잖니. 안 그래?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뭐. 어머니, 그리고 저 역시 효녀라 그런 거는 별로 질색이 안 되던걸요? 준석 씨가 또 저희 부모님께도 무척 잘하고요. 그래, 미영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실은 결혼 전에 준석 씨랑 어머니 간호 문제에 관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결혼을 빨리 해서 한 집에서 저도 같이 어머니 간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요.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시집 오자마자 어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병간호를 시키니? 그건 더 말이 안 되고 내가 싫은 일이다, 미영아. 준석 씨 말이 어머니께서 그런 생각일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전 회사에서 일을 줄일 수 없는 처지라 결혼해서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결혼식을 미루는 게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아휴, 효자 아들의 착한 며느리. 내가 전생에 꽤 착하게 살았나 보다, 미영아.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저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세요. 네가 며느리로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우리 사이에 그런 체면치레하는 말 필요 없다, 미영아. 어머니는 요리도 잘하시고 평생 살림꾼으로 준석 씨에게 맛있는 것만 해먹이셨다는데 사실 저는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어서 요리에 젬병이거든요. 아유,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밥 잘하는 아가씨가 어딨니? 학교 다니랴 회사 다니랴 다 똑같지 뭐. 신부 수업 안 했다고 타박할 만큼 구식 시어머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암튼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니. 효자들의 그에 못지않게 착한 며느리를 보게 된 저였습니다. 처음에 아들 내외는 엄마,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사느니 그냥 좀 더 큰 집 얻어서 미영이랑 다 같이 셋이서 사는 거 어떠세요? 아유, 얘가 하다 정말 별말을 다 하네. 아니, 왜 엄마? 미영이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거 흔쾌히 오케이 했는데요. 미영이야 다 오케이 했겠지. 그렇다고 덥석 시집살이 하자고 할 만큼 엄마 센스 없는 사람 아니다. 우리랑 살기 불편하세요? 그래, 엄마가 불편해서 그런다. 엄마는 평생 혼자 안 살아봐서 좀 고적하니 자유롭게 혼자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엄마가 뭐 그런 생각이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가정 이뤘으니 뭐든지 네 처를 우선으로 네 부부를 1순위로 생각하며 살아. 엄마, 그래도 아빠도 안 계신데. 그래, 너 말 한번 잘했구나. 엄마 곁에는 아빠가 안 계시지. 그렇다고 아빠의 빈자리를 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나가서 살면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우, 정말 괜찮아. 준석아, 이제 네가 결혼하면 넌 이제 우리 집에서 출가 외인이야. 알아들어? 암튼 엄마는 못 말린다니까요. 알겠어요. 엄마 뜻이 어떤 건지. 아들 내외는 분가를 결정했지만 그래도 신혼집을 기어이 제 집 근처에 얻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그 뜻이 어그러져서 결국 한 동네에 신혼집을 구했네요. 참, 아유, 미영이 너도 보기 드문 며느리다. 시댁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고 요즘 젊은 애들 그런다는데. 미영이 너는 내가 하나도 안 불편하니? 어머니는 제가 불편하세요? 아, 뭐 그건 아니다만. 피장파장인데 뭘 그러세요,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 가까이 살면 너무 좋죠. 어차피 자주 찾아뵐 건데 가까우니 이동시간 단축되고 또 어머니 손맛 깃든 반찬도 자주 얻어먹고요. 그래, 말이 나와 말인데 반찬 걱정은 말어.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게 내가 늘 채워놓으마. 아니요, 어머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정색하면서 당황할 건 뭐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말려무나. 제가 사는 집과 5분 거리에 신혼집을 구한 아들내외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쿨하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공개해준 며느리였고 여러 가지로 고마운 며느라이여서 저는 최대한 신혼부부에게 방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아들내외의 살림을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형학원 수학 강사로 일하고 저희 아들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일합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서 저는 그 애들이 회사에 가 있는 낮 시간에 가끔 짬을 내어 아들 내외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오곤 했죠. 그날도 오전 시간에 아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찌개 한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안방에 커튼을 닫고 나오려는데 침대 밑에서 아들 휴대폰이 부르르 소리를 내며 울리는 겁니다. 휴대폰을 두고 갔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상대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오늘 며느리랑 집에 온다고 했지? 준서가 오늘은 너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 놓을 거니까 늦지 말고 제 시간에 오렴.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휴대폰은 끊어지더군요. 아마 휴대폰의 전원이 다 되어서 저절로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이름인 준석이를 부르는 것을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는 아닌 듯한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아들아이에게 제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싶은 예감에 소파에 앉아있는데 문득 베란다 청소를 하다 발견한 2개의 종이봉투가 번뜩 생각나더군요. 베란다에 가서 보니까 아까 전에 청소를 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종이봉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약을 포장해 놓은 박스 같은 것이었는데 박스 겉면에 하나는 어머님 1, 다른 하나에는 어머님 2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걸려온 전화와 더불어 이상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사실이었죠. 어머님 1과 어머님 2라니 생전 보도도 못한 묘한 라벨링을 저는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의심이 든다고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 의혹도 아니라 전 일단 아들네의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쯤 되었고 전 고민하다 몰래 아들 집 앞을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란히 퇴근한 아들네외가 차 한 대에 함께 타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는 겁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오른손에는 베란다에서 봤던 그 어머님이라는 라벨링이 적힌 한약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요. 전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깨름칙한 예감을 느끼면서 택시를 잡아타서 아들 내외의 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나 봐요? 제가 지금 바람난 남편 잡으러 다닐 나이로 보이세요? 야, 아니면 아닌 거지. 아, 왜 바락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아저씨, 지금 아저씨랑 신랑이 할 여유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차나 바짝 잘 쫓아가 주세요. 참, 아휴, 성미 한번 칼칼하시네. 아유, 알았수다. 치. 툴툴대는 운전기사를 무시하고 전 아들 내외의 차를 집요하게 주시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시키더군요. 아들 차와 거리를 두고 정차한 뒤 저는 조용히 택시에서 내려 아들 내외의 뒤를 밟았어요. 멀리서 보니까 어떤 아담한 단독주택 앞에서 아들 내외가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에게 숨겨진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의 의혹은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조심해가며 몰래 그 주택 앞에 다가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어서 그런지 현관문은 재수 좋게도 반쯤 열려 있었어요. 외진 마을의 주택답지 않게 그 흔한 개 한 마리 키우지 않아서 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체불명의 그 주택 안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반 이상 열어놓은 탓에 안에서 하는 대화 소리도 고스란히 들려왔죠. 저는 거실 창문의 난간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안에서 하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셔서 이젠 운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기억력은 여전하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과거 일은 거의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기억을 죄다 잃었다니. 안타깝구나. 어머님은 요즘 건강 좀 어떠세요? 저번에 감기 심하게 드셨던데 차도가 있으세요? 감기야 진즉에 나았단다. 하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을 다녔는데 그마저도 효과가 없어서 파뿌리를 다려 먹었더니 한 방에 뚝 떨어졌지 뭐니. 다행이에요, 어머니.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깍듯하게 시어머니 대우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날 두고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아들의 말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그런데요. 지금 와서 이런 질문 좀 우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길래 그리 뜸을 들여? 갈비찜도 아니고 말은 그렇게 뜸 들이는 거 아니다. 어여 말해.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 이제는 용서하셨어요? 준석 씨, 왜 하필 오늘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요? 예전부터 솔직히 여쭤보고 싶었어. 솔직히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니, 준서가. 이젠 행여라도 그런 생각조차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 죽을 때까지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 못 벗어나요. 준서가,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건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점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아들 내외와 정체불명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제가 맥락을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지라 깨끗발을 하고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어요. 혹시나 제 아들 준석이 내외가 아니라 다른 낯선 사람이 아닐까. 그런 착각이 들 만큼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용서하셨어요? 당신 벌써 취했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물어요, 어머니께. 준서가,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죄송해서요. 급기야 눈물을 보이는 아들아이였고 그런 아들을 치근하다는 듯 여자가 한참을 쳐다보는 겁니다. 용서할 일은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준서가. 어머니. 여자의 마지막 대답에 오해를 터뜨리는 아들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도무지 아무런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준서가, 이게 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 날 용서했냐고 너 왜 자꾸 저 듣도 보도 못한 여자에게 묻는 거야? 그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이상하게 얼어붙은 듯 발이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뭐랄까, 본능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면 큰 화가 미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예감이 급격하게 밀려왔거든요. 제가요, 실은 옛날부터 예감이나 촉 같은 게 보통 사람보다 좋은 편입니다. 불길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제 강렬한 촉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지몽 비슷하게 다음 날이나 혹은 며칠 후에 벌어질 큰일들을 맞춘 적은 무수히 많죠. 생각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꾼 묘한 꿈 생각이 나더군요. 커다랗게 엉킨 실타리 더미를 누군가 내게 던져주었고 제가 아등바등하다 그 실타래를 결국 술술 다 풀어냈는데 반은 길몽이고 반은 흉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밖으로 나오려는 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다급하게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택시를 부르려는데 아들내외가 밖으로 나와 차에 타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당신 왜 그런 민감한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야? 오늘은 그런 얘기 꺼낼 만한 날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닌데. 미안해.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가. 마음이 무거워서. 엄마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죄인이 돼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야, 그건 아니야. 어머니가 왜 죄인이야? 어머니에겐 우리 엄마가 세상 천지 제일 악독한 죄인일지도 몰라. 어머님 두고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설령 어머니가 듣고 계신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여보, 언젠가 다 갚을 기회가 있을 거야. 차를 타고 사라지는 아들내외의 뒷모습을 쫓는데 더 큰 의욕만 꼬리를 물 뿐이었죠. 내가 세상 천지 제일 악독한 죄인이라니.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짓기라도 한 건가? 갑자기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고 걸음을 옮기기 힘들 지경이 되더군요.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하수구 도랑에서 튀어나와 저는 기함할 땐 놀랐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고 그 소리에 누구세요? 밖에 누구 계세요? 하며 나와서 두리번거리는 통에 저는 걸음아 날 살려라 그 외지고 어두운 동네를 달려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숨이 헉헉대며 달려오는 동안에도 풀리지 않은 의욕들이 제 목을 조이는 듯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사실들을 아들내외와 그 정체불명의 여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거든요.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말 또한 짐작가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정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휴,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니? 언니, 지금 집에 있어? 이 시간에 집이지 그럼. 내가 어디겠어? 형부는요? 등산해서 중국 여행인가 가서 집에 없다. 언니, 나 당장 갈 테니 집에 꼼짝 말고 있어. 전 한달음에 언니에게 갔고 제가 간밤에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해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모든 거 다. 내가 기억을 잃었다니 말이 돼? 난 정신 멀쩡하고 저번 주 저저번 주 일도 다 기억한다고. 우리 준석이가 왜 애먼 여자에게 울며불며 나를 용서했냐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냐고. 경자야. 언니. 너 뇌출혈로 뇌수술 받은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내가 그걸 왜 몰라. 내가 이상한 일 겪었다고 언니까지 지금 날 바보 취급해? 그게 아니라 네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 너 뇌수술 후유증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오래전 과거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해. 내가 기억을 잃었단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안 믿기겠지.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술 받고 바로는 너 멀쩡했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유증처럼 나타난 기억 상실증이고 내가 기억 못하는 게 그럼 언제부터인 건데? 네 머릿속에 내가 없으니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런데 준석이랑 내 어림짐작으로는 한 10년? 15년 전의 일부터 네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언니? 내가 그 여자한테 용서받아야 할 일이라는 게 대체 뭐야?
아마 언니 생각엔 네가 그날부터의 일을 깡그리 네 머릿속에서 지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말을 좀 똑바로 해봐. 나 복장 터져 죽는 걸 보려고 그래? 화내지 말고 들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라는 게 대체 뭐야? 그 일은 준석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어졌어. 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제가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은 참으로 기함할 만큼 놀랍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바닷가에 용일이네랑 가는데 엄마도 가실래요? 용일이네 가족이 다 오니? 아니요, 용일이 엄마만 오세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용일이 엄마도 안 심심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아들이랑 엄마 동반 바닷가 나들이 나쁘지 않지? 그렇게 저는 용일이라는 제 아들 준석이와 가장 친했던 친구와 그 엄마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를 갔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준석 엄마. 아들내미들끼리 중마고운데 우리도 자주 봬요, 용일 엄마. 네, 그러자고요. 아휴, 녀석들이 형제가 다 없어나서 그런지 서로 의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용일이가 똑똑하고 착해서 우리 준석이한테 좋은 영향 많이 끼쳐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준석이야말로 동네가 다 아는 효자인데 우리 용일이가 그런 준석이의 반의 반만 닮아도 좋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요즘 뒤늦은 사춘기가 와서 얼마나 속을 썩이는데요. 아휴, 곧 좋아질 거예요. 우리 용일이는 중3 때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랑 말도 잘하고 그래요. 저와 용일이 엄마는 함께 도시락도 나눠 먹고 아들들이 헤엄치며 노는 것을 보며 바닷가 피크닉을 즐겼다고 합니다. 사건은 용일 엄마가 잠시 과일과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발생했어요. 혼자서 좀 바닷가 멀리 헤엄쳐 나가던 제 아들 준석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니, 준석아, 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 거리가 꽤 먼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서 제 외침에 아들은 대답을 할 수도 없었죠. 그날따라 안전요원 한 명 눈에 안 띄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어릴 적 강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긴 뒤로 목욕탕 온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닷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준석아, 준석아 를 외치는데 제 엄마를 따라 가게에 다녀왔던 용일이가 절 붙잡더군요.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용일아, 큰일 났어. 준석이가 다리에 치가 난 건지 저기 바닷가 멀리 보이지? 저기서 호적되며 나오질 못하는구나. 내 눈은 안 보이는데. 어딨지? 저기 말이야. 너도 보이지? 안전요원들은 어디 간 건지 한 명도 안 보이고. 용일아, 너 수영 선수 아니니? 학교에서? 맞아요. 저 수영 잘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용일아. 제발 부탁 좀 한다. 저기 가서 허적된 우리 준석이 좀 구해다오. 어? 아유, 제발. 저의 간절한 부탁에 용일이는 헤엄을 쳐서 준석이가 허우적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녀석 모두 쉽게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둘 다 허우적대며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듯 한참을 허우적대더니 어느 순간 두 아들내미의 모습이 모두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안전요원들이 준석이와 용일이를 바닷물에서 건져왔고 두 녀석은 모두 다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준석아, 정신 차려봐. 엄마 말 들리니?
용일아, 우리 아들 용일이 눈 좀 떠봐. 아니,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온몸에 맥이 풀리고 힘이 없는 거야, 용일아. 용일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두 아이에게 모두 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준석이는 살아났는데 되려 제 아들 준석이를 구하려고 바닷물에 뛰어들었던 용일이가 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2명 모두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머지 학생은 물을 너무 많이 먹은 데다가 심장에 쇼크가 와서 이미 도착했을 때 거의 심정지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 돼, 용일아, 정신 차려봐. 엄마가 왔어, 우리 아들 용일이. 제발 정신 차려보라고. 엄마를 두고 네가 가면 어떡하니, 용일아. 용일아. 죄송해요, 용일 엄마. 우리 준석이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우리 용일이한테 준석이 구해달라고 했지. 용일이가 수영을 잘해서요.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당신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왜 내 아들 보고 들어가라고 한 거야? 들어갈 거면 당신이 들어갔어야지. 내 아들 어떡할 거야? 내 아들 당장 살려내! 죄송해요, 용일 엄마. 용일이가 수영 선수라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울지 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는 거야? 우리 용일이 돌려내. 내 아들 용일이 돌려내란 말이야. 용일 엄마는 병원 응급실 바닥에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용일 엄마와 그런 용일 엄마에게 멱살이 잡힌 채 같이 오열했던 저. 그날의 기함할 만큼 비극적인 상황을 저희 친정언니는 저에게 말을 해주더군요. 내 얘기를 들으니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니? 뭔가 머리에서 지지직거리며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네. 가만히 추슬러 보니 내가 용일이 어렸을 때 기억은 나는데 그 바닷가 사건 시점부터 기억이 없네, 거의. 의사가 그러더라. 뇌수술 후유증이기도 하고 일종의 해리성 기억상실 같은 거라고. 해리성 기억상실?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 준석이가 용일 엄마에게 날 용서했냐고 물었던 거구나. 그날의 사건 이후로 준석이는 매년 용일이 제사마다 그 집을 찾아간다. 제삿날 아니어도 틈틈이 용일 엄마를 찾아뵙고 아들 노릇 대신하려고 애를 쓰자니 준석이가. 전 친정언니로부터 내막을 전해 듣고 일의 모든 정황과 문맥이 들어맞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참을 언니 품에 안겨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정신을 조금 차린 후에 용일 엄마 댁으로 갔습니다. 모르면 몰랐을까 모든 기억을 찾은 마당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별 없이 그 댁을 찾았는데 다행히 용일 엄마가 집에 있었어요. 준석 엄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용일 엄마? 건강 안 좋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용일 엄마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뒤늦게라도 용서를 빌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요.
준석 엄마, 죄송합니다. 용희를 보고 우리 준석이 구해달라고 해서요. 그렇지만 정말이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부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용일이는 수영 선수로도 활동하는 애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준석 엄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요. 흙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용일 엄마에게 빌며 우는 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용일 엄마였습니다. 준석 엄마, 전 이미 오래전에 준석 엄마 다 용서했어요. 용일 엄마,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세요? 전 이렇게 빌고 용서를 구하지만 죽을 때까지 저 용서하지는 마세요.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엄마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전 알아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우리 용일이가 어려서부터 수영을 참 잘했어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도 여러 번 받고. 준석 엄마도 그걸 알았으니 용일이에게 부탁을 한 거였죠. 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무지도 죄라고 아무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바닷가 환경에서는 누구든 위험한 거라던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용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가 아니라면 모를까. 저 역시 용일이라는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준석 엄마 마음 모르는 바 아니에요. 용일 엄마는 제 앞에 같이 무릎 꿇고 앉아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겁니다. 용일이가 떠난 후로 준석이는 용일이 길마다 저를 찾아와요. 용일이 잃은 충격에서 제가 좀 벗어난 후로는 한 달에 2번은 꼭 저를 보러 오죠. 대신은 안 되겠지만 아들 노릇 신용이라도 하겠다면서요. 용일 어머니, 미안합니다. 사과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그만하세요. 용일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저 역시 그걸 원하고요. 용일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오고 나서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럼 기억을 얼추 찾은 거세요? 그날의 기억은 살아났다. 네 이모가 말해줘서인진 몰라도.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회복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충격이 갈까봐 비척거리다 보니 이런 오해를 하시겠네요. 아니다. 언제 알아도 알아야 할 일이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는 거짓말처럼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말 맞다나 충격적이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나머지 억눌리지 않았던 일상의 기억들이 자연스레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많이 회복한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임신 16주래요. 어머, 정말이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 하나 더 놀랄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데? 저 쌍둥이 가졌대요. 아기집이 2개 보인다고 병원에서 그러네요. 경사 중에 격경사구나. 몸조심 잘하고 관리 잘해야 하는데 회사는 어떡할 거야. 병원에서 무리만 안 하면 괜찮다고 해서 당분간은 그냥 다니려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산모는 절대 안정이 우선이니까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고민 없이 쉬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다행스럽게도 무탈하게 임신기간을 마치고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나름 일타 강사로 능력을 인정받는 며느리였는데 10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학원으로 복귀를 했죠. 일하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저는 요즘 쌍둥이 휴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석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준석이 녀석 쌍둥이 남매 돌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이, 그럼 제가 가서 좀 좋을까요? 취미로 따놓은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제가 원체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저야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해서요. 집에서 노는 퇴임한 늙은 여자가 뭐 소일거리나 있나요? 육아하는 거 도와달라면 저야 땡큐죠. 이런 연유로 요즘 용일 엄마와 저는 준석이 내외의 쌍둥이 남매를 함께 돌보고 있답니다. 제가 원래 주말이면 보육원에 아이들 돌보는 봉사를 다닐 정도로 아기들을 좋아한답니다. 용일 엄마에게 이런 도움까지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준석이는 아들 못지않게 저를 대우하는 아이예요. 저도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쌍둥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용일 엄마가 나서서 도와주니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주 능숙하고 도 같은 사람이라 제 일이 너무 수월했죠. 용일 엄마, 늘 이렇게 고마운 은혜만 받아서 어쩌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저 이번 생에 용일 엄마에게 뭔가를 계속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아마 전생에 내가 준석 엄마에게 받은 것이 많은가 보죠. 그런 말을 하며 웃는 용일 엄마였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 저와 용일 엄마는 나란히 아들 내외에게 초대를 받아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들 내외가 어버이날이라고 5성급 호텔의 꼭대기 라운지, 거기다 정해진 금액을 결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한 룸에 식사를 예약해 두었더군요. 준석아, 뭐 이렇게 비싼 곳을 예약해뒀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돈을 한참 모아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데 돈 펑펑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니들, 저희가 1년에 딱 3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1년에 3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한 번은 어버이날이고요. 나머지 2번은 어머님들 생신날이요.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정한 룰이니까 반대하실 생각 마시고 얼른 들어들 가세요. 아들 내외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과 고급스러운 식사, 그리고 와인을 좋아하는 용일 엄마를 위해 고급 와인까지 준비해온 며느리였어요. 아니, 미영아, 이거 엄청 구하기 힘든 와인인데 어떻게 구했어? 어머님이랑 저번에 와인 얘기하다가 이 와인 드시고 싶다고 하신 게 기억나서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세심하고 착할 수가. 정말 고맙구나, 미영아. 그리고 준석이도. 어머니, 천천히 맛있게 즐기세요. 오냐, 내가 너희 내외 덕분에 늙음하게 호강하는구나. 나도 고맙다. 여러모로 너희들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식사가 끝나고 저와 용일 엄마에게 나란히 금일봉까지 전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이렇게 거한 식사를 하고 무슨 용돈까지. 됐다. 이 돈까지는 오버야. 잔말 말고 넣어둬. 그래, 식사니 와인이니 너희들이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마음만으로 충분하니까 돈은 넣어두렴. 얼른 어머니 말씀 들어.
참, 아유, 어머님들이 세트로 너무 고집이 세요. 어버이날 루트는 최고로 멋진 곳에서 식사, 그리고 두둑한 금일봉 용돈 봉투. 이거 역시 저희 부부 결혼 공약 중 하나니까 사절 말고 받아주세요, 어머님들. 그렇게 말하면서 양쪽에서 저와 용일 엄마의 팔짱을 끼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용일 엄마와 저도 나란히 손을 잡고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준석 엄마, 덕분에 오늘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 거죠. 준석이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주네요. 오늘 같은 날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참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당연한 도리를 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용일이가 커서 결혼을 했다면 미영이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까요? 용일 엄마. 갑작스런 용일 엄마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잠시 잊고 있었던 용일이라는 존재를 갑자기 끄집어낸 용일 엄마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이런, 내가 좋은 날 말실수를 했나요? 아닙니다. 이런 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하다 보니 당연히 용일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용일이와 준석이가 어려서부터 좀 유달리 친했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중마고이였던 녀석들이니까요. 맨날 형제처럼 붙어 다녀서 동네에서는 준석이와 용일이를 친형제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용일이는 또래보다 키가 커서 모두들 준석이 형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용일 어머니, 혹시 오늘 같은 자리가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이제 저 그런 단계도 다 벗어났어요. 솔직히 처음에 준석이가 저를 자꾸 보러 왔을 땐 앞으로 그만 찾아오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요. 용일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용일이가 꿈에 나타나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너무 좋은 곳에 잘 있대요. 그리고 준석이 내치지 말고 아들 삼으라고. 그런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용일이가. 말을 마치고 눈시울을 붉히는 용일 엄마였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흐르려는 걸 겨우 참고 시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일 어머니, 용일이 목숨 우리 준석이에게 나눠주셨으니 저도 평생 우리 준석이 용일 엄마 아들로 나눠 살게요. 세상 그 무엇도 용일이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준석이 앞으로 평생 용일 엄마 아들이기도 해요. 먹먹한 눈빛으로 제 손을 마주잡는 용일 엄마였습니다. 용일 엄마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자리 괜찮으셨어요? 괜찮다 마다. 너희 부부가 고생하고 돈도 많이 써서 미안하지. 어머님, 다음 달이 두 분 생신주간인데 혹시 동반으로 여행 어떠세요? 용일 엄마와 내가 함께 말이냐? 마침 두 분 생일이 며칠 차이라서요. 나야 상관없고 좋다. 용일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가평 어머님은 괜찮다 하셨어요. 저와 용일 엄마의 생일 주간을 두고 동반 여행을 계획한 아들내외였습니다. 그 옛날 마음 아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도 저와 용일 엄마의 이런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다시 없을 원수가 되었다고 앞으로 평생 저는 죄인으로 용일 엄마는 저를 원망하며 살 거라고 용일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들을 수군거렸었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에 알 수 없는 치유의 힘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준석이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용일 엄마의 헤아릴 수 없는 아량과 인격 때문일까요? 원인이 뭐가 되었든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리고 더 큰 마음으로 그 사과를 받아준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세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아,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네가 보고 있다면 우리의 이런 선택과 만남이 네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구나. 아줌마는 요즘도 매일매일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잠에 든단다. 네가 들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에게 매일 그런 말을 해. 미안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말이야. 다음 생이란 게 있다면 혹시라도 이 아줌마가 너에게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좀 주렴. 어떤 것이 되었든 다음 생에 널 만나면 아줌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퍼주는 삶을 살고 싶구나. 이건 정말 진심이야. 아줌마의 말이 부디 너에게가 닿길 기도해본다. 먼 곳에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렴. 사는 날까지 네 엄마도 열심히 지켜드리고 챙겨드릴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요. 책을 읽으며 책 속의 세상에 빠지는 걸 좋아해서 친구랑 놀기보다 방에 틀어박혀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만 해도 집이 잘 살았다 보니 부모님도 친구랑 노는 것보다 책에 빠져 사는 걸 특별히 걱정하거나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세가 기울면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작가가 되겠다고? 취업이 잘 되는 과에 가야 하지 않겠어? 부모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도 저를 대학에는 보내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과를 결정하는 데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고 싶었던 작가가 되겠다고 했고, 부모님은 그래도 취업이 잘 되는 과를 가야 제가 앞가림을 하고 살지 않겠냐는 입장이셨죠. 그럼 그냥 대학 안 갈래. 뭐? 너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결정한 건데 이럴 거야? 작가가 돼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저는 작가가 되겠다고 했고 결국 제가 원하는 과에 진학했어요. 다만 진학하고 보니 제 작품을 써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졸업 전까지는 제 작품도 쓰고 공모전도 내보다가 졸업 후부터는 전공에 맞춰 출판사에 취업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요. 윤문을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보통 실력이 아니시네요. 남편은 저의 사수기도 했는데 첫날부터 제 실력을 크게 칭찬해줬어요. 솔직히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전공자면 저 정도는 다 하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본인 작품 쓸 생각도 있어요? 아니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전공은 했지만 솔직히 제 작품을 쓸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원고 쓰면 보여줘요. 혹시 알아요? 일하던 출판사에서 자기 작품이 나올지? 듣기만 해도 꿈만 같은 일이네요. 저는 신입이었던 저를 믿어준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결국 몇 년 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바로 생기면서는 출판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입덧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대신 일하던 출판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서 하기로 했어요. 마침 남편도 계속 일하고 있어서 일을 이어가는 게 확실히 수월한 편이었죠.
문제는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예, 너는 볼 거라곤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같은 출판사 다닌다는 거였는데 꼴랑 입덧 때문에 출판사를 그만둬? 누가 보면 세상에는 너 혼자 낳는 줄 알겠다. 그게 대신 일을 받아서 좀 하고 있어요. 어디 그게 정규직이랑 비교가 되니? 이제 잘난 동서 들어올 텐데 어쩌려고 그래? 곧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동서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시어머니는 동서가 인사 온 날부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있는 거니까요. 자기 삶? 겨우 그게 네 삶이니? 나라면 그냥 토를 하면서 다니더라도 직장은 안 때려치웠을 거다. 내 아들만 무슨 고생이니? 시어머니는 프리랜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고 저를 백수 취급하셨어요. 저로선 오히려 육아도 사실상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야근이 잦기도 했고 저는 낮부터 아이가 잠들기까지는 육아와 살림을 하다가 밤에는 프리랜서로 받은 일까지 하면서 출퇴근을 할 때보다 더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서가 결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는 시어머니의 대놓고 차별이 시작됐죠. 그날은 시아버님 기일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일 때문에 좀 늦는다고 해서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만 모여 있었습니다. 예,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저 조금 전에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그럼 내가 하리? 네? 아니, 동서가 좀 하면 되죠. 동서는 음식도 전혀 못하니까. 예, 너는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온 동서한테 설거지를 꼭 시켜야겠니? 윗사람이 너 그렇게 해줄 줄도 알아야지. 그럼 나는 뭐 놀다 왔냐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따라오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럼 가서 재료 다듬는 거라도 도와드려. 어머님이 손에 생강냄새 밴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럼 장갑이라도 끼고 하면 되잖아.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아. 형님이 얼른 설거지하고 도와주세요. 뭐? 제가 손이 이래서. 그러면서 자기 손을 보여주는데 손톱에 온갖 화려한 네일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 그러니까 장갑이라도 끼면.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며 부엌으로 오시는 겁니다. 너 지금 동서 구박하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서를 왜 구박해요? 지금 딱 보니까 구박하는구만. 넌 내 말이 웃음니? 내가 그냥 네가 다 하라고 했잖아. 애들 가르치는 손인데 얼마나 귀한 손이야. 이런 손으로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게 해야겠어? 어머니, 그럼 동서는 왜 부르셨어요? 동서도 천천히 오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얘 좀 봐라. 내 며느리 내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가 너처럼 일 부려먹으려고 부른 줄 알아?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내가 말이 심하다고? 아휴, 살다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그러게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우아하고 고상하신데. 제가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더니 동서가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설거지라도 하는 게 낫겠어요. 형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유, 됐다. 내가 뭐 너한테 살림시키려고 부른 줄 아니? 가서 얘기나 하자. 아까 너희 반에 그 꼬맹이 얘기. 그거 마저 해봐. 시어머니는 끝까지 동서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고 뒤늦게 온 남편과 시동생이 뒷정리는 다 알아서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한 게 눈치셨지만 저는 이미 녹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모른 척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네, 어머니. 너 우리 집에 좀 와라. 네? 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기는 무슨. 애 유치원 보내놓고 놀 시간이잖아. 어머니, 제가 놀 시간이 어딨어요.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일 관두래? 어머니, 저 회사만 안 가는 거지. 할 일은 해요. 아, 글쎄, 지금 시간 되잖아. 좀 오라니까. 결국 마지못해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여행 책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둘째네 신혼여행 가는 곳이라는데 좀 봐봐. 설마 이거 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둘째가 이거 보고 갖고 싶은 거 말하면 사다 주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휴가가 맞지 않아서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간 상태였어요. 곧 신혼여행을 가는데 받을 선물을 같이 골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화를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갖고 싶긴 한데. 저는 시어머니의 선물 고르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했고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청소하고 겨우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애는 좀 어때? 열은 다 내렸어. 사실 그날 아침 아이가 열이 좀 있었거든요. 심하지 않아서 보내긴 했는데 종일 아이 걱정에 가뜩이나 정신이 없던 날이었어요. 남편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보, 울어?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묻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어? 갑자기 왜? 나 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거 힘들어. 설마 어머니 요즘도 그러셔? 당신 백수 취급하면서 무시하시는 거? 동서 들어오고 더 심해지셨어. 몰랐지?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뭘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사는 가자. 당신이 원하면 가야지. 진짜? 나 알아봐도 돼? 그럼 당신이 원하면 가야지. 그리고 자서전 원고 의뢰인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수정봐서 진행하려고. 그래? 잘 됐네. 당신이 고생 많은 거 알아. 프리랜서 일도 보통 많은 게 아닌데 혼자 독박 육아까지 하고. 알면 고마워나 해. 늘 고맙지. 우리 이번 휴가 때 셋이서 여행 가자. 진짜? 그래도 자상한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는 또 금세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시어머니와 콤비라도 이룬 건지 동서가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형님! 동서, 저녁 먹었어? 갑자기 웬 전화? 형님, 어머니 선물 같이 골라주셨다면서요? 그랬지. 형님은 뭐 받고 싶으세요? 나? 나는 됐어. 어머니나 잘 챙겨드려. 형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죠.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에?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 내가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안다며. 아, 알죠.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동서가 시댁 왔을 때 뭐라도 조금 도우려고 하고 스스로 하면 내가 좀 낫지.
형님, 정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다고요? 그게 아니면 뭔데? 그냥 제가 형님보다 잘나서 열받으시는 거잖아요?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직업도 더 좋고 돈도 더 잘 버니까 짜증내시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직장 관두고 형님처럼 백수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통화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아서 관두기로 했어요. 저는 선물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동선의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위해 선물을 사왔으니 성의를 봐서라도 오라고 자꾸 설득하시는 겁니다. 결국 시댁으로 향했죠. 아휴, 꼭 저렇게 올 거면서 고집을 피우더라. 안 오면 계속 전화하실 거잖아요. 어머니를 차단할 순 없으니까요. 어머, 아유, 쟤 하는 소리 좀 봐라.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시거나 말거나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가서 과일 좀 가져와. 네?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애들이 과일까지 잘 나와야겠니? 거실 한편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는데 그래, 피곤하겠다 싶어서 과일은 잘라다 줬어요. 그런데 이미 부엌에 자기들끼리 먹은 밥그릇이 한가득 쌓여있더라고요. 좀 불안했지만 모른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겁니다. 예, 거기 설거지 봤지? 들어간 김에 설거지도 좀 하고 와. 제가 왜요? 왜긴 여기서 설거지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그럼 내가 할까? 그러자 시동생이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서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할게요. 엄마, 우리가 먹은 건데 우리가 해야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사왔다는 선물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돌아 나왔어요. 문제는 며칠 뒤가 시어머니의 생신이라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동서와 비교해 작가인 내가 고정적 수입이 없다는 걸 탐탁해하지 않던 시어머니는 결국 동서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있었던 시어머니의 생일날도 저에게 그러셨어요. 전문직 아닌 며느리가 설거지해. 그러자 동서가 깔깔대며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버텨봤자 형님만 손해예요. 전문직 아닌 형님이 꿇어야지 별 수 있어요? 그날은 저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핸드폰에 찍힌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말했죠. 나보다 돈 없는 것들은 다 꿇어. 그러자 제 통장 잔액을 본 모두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조작 아니에요? 전문직도 아닌 내가 무슨 재주로 통장 잔액을 조작하겠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다.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제가 뭐하러 이런 장난을 쳐요. 왜긴 우리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 무시한다고 시위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통장 잔고라도 들고 와서 속이는 것 같으세요? 그래, 그게 아니고서야 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니. 여보, 우리 이사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지? 뭐? 니들 이사가? 네, 어머니랑 좀 떨어져서 살려고요. 뭐야?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한 아파트 자리 나왔어. 그래? 그럼 바로 계약부터 하자. 너 어디서 수작이야? 출판사 다니는 네 남편 등골 빼먹을 일 있냐? 남편 돈으로 가는 거 아니고 여기 찍힌 제 돈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수작이야? 내가 믿을 줄 알아? 엄마, 이 돈, 이 사람 돈 맞아요. 얘가 이런 돈을 어디서 난다고 이래?
이 사람 능력으로 번 거예요. 아니, 백수 주제에 뭐로 돈을 번다는 거야?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어머니, 이 정도셨어요? 내가 뭘! 우리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셨잖아요. 그때도 마음에 든다고는 안 했다. 그냥 너랑 같은 출판사 다닌다길래 둘이 벌면 먹고는 살겠지 싶어서 별말 안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 관둔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시하셨어요? 그래.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게 열받아서 그랬다. 이 사람 출판사에서 꽤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아이 태어나면서 프리랜서로 일한 거고요. 글쎄 프리랜서인지 뭔지 고정수익이 없는 거잖아. 고정수익은 아니어도 일이 끊이지 않아서 오히려 전보다 더 벌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건 벌었다기보다 불린 거죠. 어떻게? 제가 유명한 투자가 자서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가가 너한테 돈이라도 많이 줬다 이거냐? 결과적으론 덕분에 많이 벌게 됐죠. 그 투자가의 자서전을 써주다가 투자에 눈을 떴으니까요. 투자? 네. 그 덕에 종잣돈이 이만큼 불어난 거고요. 종잣돈이 얼마였길래? 지금 통장 잔고에 찍힌 건 20억이잖아. 종잣돈은 1억이었어요.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아니요. 제가 번 돈으로 조금씩 불려서 1억까지 만들고 그 돈으로 계속 투자해서 현재 20억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1억 마련할 때까지만 해도 그 돈이 20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그럼 그 돈이 정말 네 돈이라고? 네. 동서도 믿기지 않는지 반박했습니다. 형님, 그거 불법으로 불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동서보다 돈이 많아지니까 배 아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형님이 20억 자산가가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왜 참으셨어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동서나 어머니보다 내 남편, 내 아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어. 그래서 투자도 시작한 거고.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 왜? 나한테 전문직아니면 꿀으라더니 돈 없으면 꿀으라니까 자존심 상해? 아니 제가 20억은 없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거든요? 막말로 형님이 또 어디 투자하다가 날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투자로 불린 돈, 투자로 날릴지 또 어떻게 알아? 두 분 다 제가 돈을 날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니? 쉽게 번 돈은 원래 쉽게 날리는 거다. 저 쉽게 번 거 아닌데요? 저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번 거예요. 그래도 매일 나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힘들까? 그래서 어머니가 동서를 편애하는 이유가 단지 힘든 직업을 가져서라고요?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나도 공무원 며느리 보고 싶은데 둘째 아들이 공무원 며느리 데리고 와서 좋았다.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아니요. 좋으실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 돈 가지고 유세야? 저만 유세 부렸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직업도 아니고 동서 직업 가지고 저한테 유세 부리셨잖아요. 뭐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신 거면 유세를 부리셔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동서가 이룬 거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내가 이상하다고? 네, 죄송하지만 정말 그래요. 동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자랑이세요?
내 맘이야. 내 맘이라고. 그러니까요. 동서가 이룬 거로도 본인 일처럼 자랑하시면서 왜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로 자랑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노하우로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해서 이룬 거예요. 저야말로 자랑할 만하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서가 제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형님이 자랑할 만하네요. 뭐? 둘째 너? 뭐라고 했니? 형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어머님도 참. 제가 교사인 걸로 왜 그렇게 유세를 부리셨어요? 뭐?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교사 된 거잖아요. 제가 좀 잘난 척했던 건 형님도 이해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면 뭐가 달라져? 형님, 저는 형님이랑 늘 잘 지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중간에 끼어서 자꾸 형님 보고 백수라고 하고 저랑 다르게 능력 없다고 자꾸 험담을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근데 형님, 저 진짜 고생 많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교대 가느라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녀도 예전에는 완전 쭈구리였다니까요. 동서가 갑자기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쭈구리라니, 왜? 돈이 없어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매점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런 학창시절을 견뎌서 교대 간 거라니까요? 동서가 갑자기 사연으로 호소를 하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 집 엄청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았니? 그거야. 어머님이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형님이 별거 없다고 자꾸 험담하시니까 저는 뭐라도 있는 척 한 거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형님은 직업도 그냥 출판사 말단이고 집안도 별거 없다고. 뭐 예전에는 잘 살았다는데 쫄딱 망했다더라. 그러시는데 우리 집은 애초에 쫄딱 망할 것도 없었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정말 기가 차서?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뭐 좀 하면 어때요? 막말로 어머님은 제 직업만 보셨잖아요. 너 지금 줄 갈아타는 거니? 어머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어머니 줄이라도 잡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막말로 어머님이 뭐 잡을 줄이나 있어요? 뭐야? 이제는 시어머니랑 동서가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다 살다 어머니랑 동서가 싸우는 걸 다 보네요. 늘 둘이 편먹고 저 무시하는 데만 마음이 맞는 줄 알았는데.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뭐? 내가 뭐 가스를 어쨌다는 거야? 어머니 가스라이팅도 모르세요? 어머님이 형님을 미워하게끔 저를 자꾸 조종하셨잖아요. 너 지금 네 형님이 돈 많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형님 흉만 보세요? 형님은 그 사이에 이렇게 대단하게 발전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할 말을 잃으셨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생신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두 분 그만 싸우시고요. 이거 어머니 선물이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아유 이게 뭔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요. 어머, 이거 명품 아니니? 사실 명품 안 할까 하다가 한 번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전에 동서가 결혼하면서 명품 가방 사드렸다고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온 거야? 아유, 고맙다, 얘. 그날도 이유 없이 집으로 저 부르셨었잖아요. 내가? 네. 제가 전화 받으면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일단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왔더니
동서가 사준 명품 가방이라면서 보라고 하셨잖아요.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그냥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같이 보자고 부른 거지. 그래도 그렇지. 재수 씨가 시집 올 즈음이면 그때 당신 정말 아팠잖아. 그날도 부르셔서는 이 가방 좀 보라고. 넌 이런 거 안 받아봤지? 어느 세월에 가져보겠니? 그러면서 은연중에 너는 언제 이런 거 사줄 거니? 그런 눈빛으로 보셨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둘째만 잘 사는 것 같아서 짠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왜 돈 많다는 얘기를 안 했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떠버리고 살진 않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만 않으셨으면 저는 그냥 조용히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아무튼 어머님 생신이고 한 번은 명품 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왜 두 번은 안 사줄 것처럼 그래? 저도 명품 안 쓰는데 어머니만 계속 사드려요? 아니, 뭐 좀 사줄 수도 있지. 내가 무시하는 거 싫었다며. 네가 이런 거 사주면 내가 어떻게 무시를 하겠니? 그래서 안 당할 무시면 그냥 무시하세요. 뭐? 그 선물은 그냥 제 성의예요. 한 번은 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도 사드릴 거고요. 생신 축하드려요. 갑자기? 너도 참. 이럴 거면 처음부터 좀 좋게 말하면 좋았잖아. 돈 많다고 유세나 부리러 온 줄 알았더니. 원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잖아요. 둘째 너, 자꾸 내 속 뒤집을래? 제 말이 뭐 틀렸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생신 식사는 무산됐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뒤 먼저 가버렸거든요. 다음날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갑자기 웬 저녁? 우리 오늘 저녁에 바쁜데? 어머, 왜요? 아파트 계약 때문에. 맞다. 이사하신다고 했죠? 저도 같이 보러 가면 안 돼요? 동서가 같이 간다고? 왜? 너무 궁금해서요. 결국 동서는 우리 부부가 집을 보러 가는 길에 따라왔고 집을 보더니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머, 이렇게 큰 집 처음 봐요. 저는 언제 이런 집에 살아봐요? 동서는 직업도 좋은데 왜 못 살겠어? 차근차근 모으면 되지. 형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뵙자고 했어요. 동서는 우리 부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니 비싼 식당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먼저 가서 애들을 보겠다고 해서 저랑 동서만 식당으로 갔어요. 정말 여기서 밥을 사겠다고? 그럼요, 형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대체 뭔데 그래? 할 말 있다고 해서 온 거야. 혹시 투자 때문에 연락한 거야? 역시 우리 형님 똑똑하셔. 형님, 투자하신 종목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때그때 변하는 거라서. 이제 와서 내가 넣은 거 또 넣어서 뭐하게? 그럼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왜? 어제만 해도 내가 번 투자금 다 날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 형님. 제가 부러워서 한 소리만 기억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제 완전 형님 편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내 편 들어준 거 고마워하면서 투자할 때 알려달라? 형님. 앞으로도 제가 형님한테만 완전히 충성할게요. 저 절대 어머니 편 안 들어요. 동서, 난 앞으로도 동서가 어머니 편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투자 종목 알려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형님. 가족끼리 그것도 공유 못해요? 정확히는 내가 얻는 게 없잖아. 제가 형님 편 되어드린다니까요. 막말로 지금껏 시댁에서 완전 찬밥이셨잖아요.
그래서 나랑 동서랑 편먹고 어머니를 따돌리기라도 하자는 거야? 솔직히 형님, 어머니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내가 왜 어머니한테 복수해? 그건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제가 형님 속 시원하게 해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 제가 시집 오면서 어머니께 사드린 그 명품 말이에요. 가짜예요. 뭐? 솔직히 어머님 사드린 명품 가방 있으면 제가 들고 다녔죠. 저를 하도 대단하게 보시길래 진짜 유명한 가짜 명품 만드는 데서 사왔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동서,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이 그 선물 받고 많이 좋아하셨는데. 형님이 사드린 건 진짜 맞죠? 돈 많으시니까. 이제라도 가짜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아? 어디 가서 진짜인 줄 알고 자랑하다가 들통이라도 나면 어머님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다 뻔한데 누가 그걸 알겠어요? 어때요? 재밌죠? 동서는 사람 속이는 게 재밌어? 그게 시어머니니까 재밌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랬어? 동서는 처음부터 어머님이 참 예뻐하셨잖아. 형님,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다 집안까지 풍족한 줄 알고 예뻐하신 거예요. 그런 어머님이 어찌나 얄밉던지. 제가 어제 한 말, 단지 형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 말이 뭐 틀려요? 어머님은 뭐가 있다고 저한테 그런 조건을 바라는 건지. 막말로 제가 집안까지 좋았으면 이런 집에 왜 시집을 오겠어요? 형님도 좀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20억 자산가가 될 줄 알았으면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집에 시집 올 필요 없었잖아요. 시어머니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나는 우리 남편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막 웃는 겁니다. 형님, 순진하게 왜 이러세요? 요즘 누가 결혼을 사랑만 보고 해요. 그럼 동서는 왜 했는데? 그 사람 공기업 다니잖아요. 그거 아니었음 안 했을걸요? 그럼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황혼이혼이라도 하면 되죠. 그 사이에 돈 열심히 모아서 재산 분할 딱 해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뭐? 결혼해보니까 별것도 없고 시집와보니까 시댁도 별거 없고 지루하던 차에 형님이 20억 자산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유가 있구나 싶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동서는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네. 왜요? 제가 어머님 편이었다가 형님 편으로 붙어서 철새 같아요? 꼭 누구 편이어야 하는 거야? 그럼요. 그래야 확실한 이득을 얻죠. 동서는 그렇구나. 그럼 동서는 필요가 없어지면 또 편을 바꾸겠네? 형님한테는 안 그럴게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어머니도 가족이잖아. 에이, 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죠. 우리는 같은 며느리잖아요. 이제 우리 둘이 합심해서 잘 지내봐요. 제가 형님 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날의 저녁 식사는 참 씁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대체 왜 찾아온 거야? 뜬금없이. 아마도 우리가 진짜 집을 이사하는 건지 궁금했을 수도 있고. 그게 왜 궁금하지? 내가 진짜 돈이 많은 건지 확인해야 하지 않았을까? 통장 잔고는 있지만 우리 사는 건 전이랑 똑같았으니까. 근데 그런 조사를 왜 해? 당신이 돈 많은 게 재수 씨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투자 방법을 알려달래. 아, 그래서 어제도 갑자기 돌변했던 거구나? 근데 동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을 모르겠는 사람 같아. 좀 불안해. 뭐가? 그냥 마음이 좀 그렇네.
그렇게 한 달 후 우리는 이사를 했고 시댁과 거리상으로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 살던 집은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받은 집이라 그런지 시댁과 너무 가까웠거든요. 이사를 하고 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처음엔 시댁이랑 가까워도 종종 아이 맡길 수도 있고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어때? 당신한텐 좀 미안하지만 속이 좀 시원하네. 당신이 그렇다면 됐어. 나는 당신 덕분에 호강하네. 처음에 그 투자가 자서전 제안받았을 때만 해도 당신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싶었거든. 늘 윤문 작업만 하다가 좀 신선했어. 샘플 온 거 보내도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분이 내 글이 가장 좋다고 했다며? 그냥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콕 집어서 당신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덕분에 투자에 눈을 떴네? 당신 공도 커. 다들 알아도 잘 못하는데 당신이 열심히 노력한 덕이지. 덕분에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고 당신이 분양받은 집 한 돈도 못했잖아. 다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다 알아. 당신이 나 기죽게 안 하려고 내 집 한 돈도 못해준 거. 그런 거 아니거든. 또 종잣돈은 빼서 투자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불린 돈을 다 쓰면 안 되니까? 이야, 이제 아주 전문가가 다 됐네. 이제 난 더 호강할 일만 남은 건가? 너무 믿지 마. 투자에는 자고로 리스크도 존재하는 거니까. 알겠어. 당신 말대로 나는 고정적인 수익을 계속 벌고 당신은 지금처럼 프리랜서 일도 하면서 투자하고. 처음에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었어? 갑자기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만난 덕에 내가 당신이 일 똑부러지게 하는 건 잘 알잖아. 그런 사람이 해보겠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싶더라고. 당신이 믿어준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어. 그럼 우리 어머니라는 리스크도 좀 감수해 줄 거야? 이미 감수하고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시어머니라. 남들이 들으면 별로라고 하겠지만 나는 당신이 온전히 내 편이라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까지 무시당하는 줄 몰랐어. 내 눈에는 당신이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프리랜서여도 일 잘해서 돈도 꽤 벌고 있었고 투자에 눈 떠서 투자도 잘하고 있었고. 응?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다 뭘 했다 드러내지 않으면 다들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들 비교하고 험담하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인 건지.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삶을 잘 살자.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좋지. 새 집에 왔으니까 이전 일은 잊고 새롭게 살자. 당신이 그래준다면 나야 고맙지.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도 시어머니와 겹치지 않는 동선. 우리 가족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투자 감각도 더 좋아졌죠. 그렇게 신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형님.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안겼고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동서를 겨우 진정시킨 뒤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글쎄,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재요. 어? 제가 어머니한테 가짜 명품 사다 준 걸 들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들었지? 저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남편 친구 아내였거든요. 부부 동반 동창 모임 나가서 알게 된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력이 대단하신가 보다 그러면서 치켜 세웠더니
저한테 그 가짜 명품 가게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만 이혼하자고 했다고? 안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저 절대 이혼 못해요. 아니, 전에는 황혼 이혼하니 어쩌니 하더니. 형님, 그냥 한 소리를 왜 매번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동서,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지. 듣는 사람으로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한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질 않나. 기가 차긴 했지만 일단 시동생에게 연락했더니 이미 시댁에 가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동서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서방님, 한밤중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 사람이 형수님을 찾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남사스러워서. 뭘 잘했다고 형수님을 찾아갔대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왜 어머님을 찾아온 건데?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말씀드렸고 당신이 드린 가방도 돌려달라고 했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꼭 끌어안고 계셨어요. 아니, 니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이 가방은 내 거지. 왜 이걸 돌려주래? 그냥 이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그만 들고 다니시고. 내가 이 가방 들고 다닐 때마다 내 옆에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뭐? 안 돼! 니들이 이혼하든 말든 이건 내가 받은 선물이잖아. 아무래도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그게 가짜 가방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거 사드릴게요. 지난번에는 2번은 안 사줄 것처럼 그러더니. 아유, 됐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 돈 많다고 니들만 좋은 동네로 이사가 버렸잖아. 요즘 내가 얼마나 심심한 줄 아니? 아무튼 서방님도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걸 테니까 그 가방은 돌려주세요. 싫다니까. 이건 내 거야. 이들이 이혼하는 거랑 내 가방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래? 그때였어요. 동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또 시비네. 넌 이혼당하는 와중에도 시애미한테 시비를 거니?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야? 하긴 가난에 빠진 집에서 애한테 뭘 가르칠 여유나 있었겠어? 우리 집 가난한데 보태준 거 있어요? 어머님이 뭔데 우리 집을 욕해요? 너 하는 걸 봐라. 욕을 안 하게 생겼나? 어머님은 내가 이혼을 당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가짜 명품이 뭐라고? 가짜 명품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도 말을 놓고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어머니는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마치 쓰레기라도 잘못 안고 있었다는 듯 내팽개치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뭔데? 이거 가짜야? 엄마,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했잖아요. 계속 들고 다니시다가 망신당할까봐. 어머, 아이고 진짜 기가 찬다. 야! 너 나한테 가짜 선물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냈던 거야? 가짜랑 진짜 구분도 못한 사람이 잘못이죠? 뭐야?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동서의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였고 우리는 겨우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서방님께 물어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이혼 왜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단지 가짜 명품 가방 줬다고 이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차피 다 들통난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 그 입 안 다물어? 너 자꾸 내 아들한테 큰 소리 칠래? 너야말로 입 다물어! 또다시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서 스파크가 튀었지만 우리는 겨우 진정시킨 뒤 시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만나는 남자 있어요.
네? 아니, 결혼 전부터 계속 만나던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남자는 집도 가난하고 직업도 별거 없으니까 그 남자랑은 애인 사이로 남고 저랑 결혼만 한 거죠. 동서, 이게 정말이야? 형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신이야말로 누구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시동생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더라고요. 영상 속에서는 동서 또래의 남자가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사이고요. 걔가 그랬어요. 재산분할 가능할 때까지만 지금 남편이랑 살다가 재산분할 받아서 저한테 온다고요. 영상을 본 동서는 개거품을 물며 주저앉았어요.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사실대로 말 안 하면 고소한다고 했더니 말한 거야. 당신 대체 왜 이래?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건 당신 상간남이야.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안 헤어지면 날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었어. 뭐?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짜 명품 가방 준 걸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나는 조용히 헤어질 순 없나 보네. 아무튼 이게 진짜 이유니까 그만 도장 찍어. 미쳤어? 내가 도장을 왜 찍어? 내가 왜? 왜? 재산 분할하려면 아직 멀어서 못하겠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날 계속 쫓아다녔어. 설마 내 말보다 저 남자 말을 믿어? 내가 당신 학교 동창들 카페까지 가서 다 찾아봤어. 당신이랑 저 남자 사귄 거 맞던데 뭘. 그러니까 그만 우기고 이혼하자. 당신이 어머니한테 가짜 명품 선물했다는 거 알고도 조용히 있었어. 근데 남자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진짜로 잘 보일 생각이 없었으니까 가짜 명품을 선물한 거고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였던 거야. 그래서 나랑 우리 집에는 눈속임으로 지내려고 했던 거지. 아유 세상에. 고정 수입 있는 초등학교 교사 며느리 본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뭐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왔어. 결국 동서랑 시동생은 둘이 이혼 절차를 받기 위해 먼저 시댁을 떠났어요. 우리 부부도 일어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예, 미안하다. 고정 수입이 뭐라고? 내가 제 직업이랑 고정 수입에 미쳐서 널 무시하고 그랬어.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래,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어머니도 놀라셨을 텐데 일단 좀 쉬세요. 근데 있잖아. 손을 놓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겁니다. 그건 사줄 거지? 네? 뭘요? 네 동서가 나 속이고 가짜로 사준 명품백. 그거 아까 네가 사준다고 했잖아.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힘주어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모든 사실을 알기 전의 얘기고요. 지금은 다 아셨으니까 제가 굳이 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사드린 명품 가방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더 갖고 싶은데 요즘은 돈 더 못 불렸니? 하긴 돈을 계속 불리는 게 쉽진 않겠지. 예, 너 돈 많다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다 늙어가는 시어머니 명품 가방 2개 사준다고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피곤해요. 저희 갈게요. 아, 예. 방구석에서 투자나 하는 애보다 내가 피곤하지. 나 지금 피해자잖아. 둘째 며느리한테 사기당한 피해자.
어머니, 동서가 가짜 명품을 진짜라고 속인 건 잘못이지만 진짜 피해를 본 건 어머니 둘째 아들이죠. 서방님 걱정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저런 물건이랑 결혼하래? 하여튼 아유, 초등학교 교사만 아니었어도. 왜요? 고정 수입 있는 며느리 참 좋아하셨잖아요. 고정 수입이 있으면 뭐하니? 속빈 강정인데. 시댁을 나오는데 밖이 푸르스름한 새벽이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 피곤하지? 당신이야말로 어떡해? 가서 바로 출근 준비해야겠는데? 나는 괜찮아. 얼른 가자. 내가 운전할까?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서방님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혼 절차는 잘 밟을지 모르겠네. 재주씨가 아나무인으로 나올 것 같아서.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 소송까지 갔어요. 물론 서방님이 승소했죠. 결국 이혼했고 동서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채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요즘도 종종 저는 달갑지 않은 전화를 받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도 명품 가방 하나 더 안 사줄 거냐고 전화를 하시고 동서는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는 투자 종목 좀 알려달라고 하고 자기 지금 직장에도 바람난 게 소문나서 관둘판이라고 동정심으로 호소하네요. 그러나 또 차단하면 되죠. 저는 무엇보다 새 보금자리에서 우리 가족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이사 후 마음에 더 여유가 생긴 건지 요즘은 틈날 때마다 살림과 육아에도 적극적입니다. 비로소 균형을 잡아가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행복해요. 투자에 관한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앞으로도 신경 끄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요.